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65세의 김영란이 오늘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콩나물을 삶고 어제 담가둔 김치를 포장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었죠. 영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지 10년 혼자서 이 조그만 가게를 지켜오며 아들 태성을 뒷바라지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문득 가게 문이 딸랑하며 열리더니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38살의 아들 태성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엄마,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태성이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란은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요즘 사업이 어렵다며 얼굴에 그늘이 짙었던 태성이 오늘은 왠지 표정이 밝아 보였거든요. 그냥 그렇지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전만 못해. 하지만 영란의 목소리에는 불평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무슨 소리야?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뭐가 힘들어. 영란이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평소 태성은 사업 걱정에 짜증이 많았거든요. 몇 년 전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빚만 늘어가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영란에게 짜증을 내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태성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이었죠. 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때가 됐죠. 영란은 깜짝 놀랐어요. 아들 입에서 효도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니? 영란이 웃으며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부산 여행 어떠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함께 다녀오면 좋겠어요. 부산. 영란에게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신혼 때 남편과 함께 갔던 추억의 장소였거든요. 하지만 바쁜 일상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 같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정말이야. 괜찮겠니? 영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용두산 공원도 가고 해운대도 구경하고 특히 용두산 공원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영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행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사치 같은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매일매일 반찬을 만들고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에게 여행을 선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 가면 되겠니?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당장 떠나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태성의 답변은 너무나 빨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처럼 말이죠. 영란은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오랜만에 엄마 아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 거네. 영란이 웃으며 말했을 때 태성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영란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죠. 아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몰랐어요. 이 여행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품고 있는 끔찍한 계획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일찍부터 부산까지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이 주도하는 여행이라 마음이 들뜨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치고 지나갔어요. 부산행 KTX 안에서 영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태성은 옆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왠지 굳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시죠? 태성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 영란이 웃으며 반문했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여행이라서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태성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야. 하지만 태성은 어머니의 손을 슬그머니 빼더니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화면에는 생명보험 약관 내용이 떠 있었지만 영란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한 후 태성은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용두산 공원으로 바로 가자고 했어요. 아직 낮인데 벌써 전망대에 가? 영란이 물었습니다. 야경이 예쁘잖아요. 조금 일찍 가서 해지는 것도 보고 야경도 보고. 태성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어요. 용두산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평일이라 관광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태성은 어머니를 이끌고 부산타워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영란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태성은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이 아닌 전망대 난간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전망대에는 영란과 태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태성이 갑자기 영란을 불렀어요. 왜? 영란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태성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다정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결연한 표정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죄송해? 영란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태성이 갑자기 두 손을 뻗어 영란의 등을 잇는 힘껏 밀어붙였던 것은, 아니, 이게 뭐야? 영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이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떨어지면서 영란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성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태성아. 영란의 절규가 용두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몸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영란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38년 동안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떨어지면서도 영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성을 낳아 기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아프지 말라고 밤새워 간호했던 일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니. 영란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망대 아래쪽에 있던 큰 쓰레기 수거함과 그 옆에 쌓여 있던 폐골판지들이 영란의 추락을 받아준 거예요.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영란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란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태성이 전망대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란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숨을 죽이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죠. 한참 후에야 태성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영란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봤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와 충격이 더 컸어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영란은 천천히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태성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용두산 공원에서 영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용두산 공원의 어둠 속에서 영란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태성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영란은 막막했어요.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거든요. 태성이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이 시간에도 장사를 하는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지금의 영란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포장마차에 다가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란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영란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괜찮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선 앉으세요. 남자가 의자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동수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20년째 포장마차 장사를 하고 있어요. 박동수의 인상은 선량해 보였어요. 영란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김영란이라고 해요. 영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수는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와서 영란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병원은 안 돼요. 영란이 급하게 말했어요. 동수는 영란의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일단 오늘 밤은 제 집에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동수가 제안했습니다. 영란은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동수의 집은 포장마차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 치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산 지 5년이 됐어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픔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영란은 동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밤 영란은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태성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날 죽이려 했을까? 영란은 밤새 생각했어요.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동수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죽이었지만 영란에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영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고요. 동수의 제안은 영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란은 동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태성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아직 말하지 못했지만요. 동수는 영란을 가족처럼 돌봐줬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정성껏 간병해줬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영란의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성의 진실을 파악해야 할 때가 왔어요. 동수 씨, 부탁이 있어요. 영란이 말했습니다. 제 집 근처를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동수가 말했어요.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영란의 고백에 동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동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영란이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동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동수가 말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영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동수는 영란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온화했던 영란이 아니었거든요. 도와드릴게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틀 후 동수가 영란의 반찬 가게 근처를 다녀온 후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란 씨, 태성 씨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동수가 말을 망설였어요. 뭔데요? 빨리 말해요. 영란이 재촉했습니다.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요. 동수의 말에 영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실종 신고를 하면서 다른 여자와 함께 영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성 씨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봤어요. 보험금 관련해서 문의하는 것 같았어요. 동수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성이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보험금이었던 거죠.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영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수가 물었어요. 지켜볼 거예요. 태성이 뭘 하는지, 누구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영란이 말끝을 흐렸지만 동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영란과 동수의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태성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동수의 도움으로 태성을 감시하기 시작한 지 3일째, 영란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태성이 이미 새로운 여자와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한지연, 29살의 회계사였습니다. 태성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와 어머니가 실종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함께 살기 시작한 거죠.
영란 씨, 이상해요. 동수가 염탐하고 온 후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실종됐는데 새 여자와 그렇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동수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태성이 여러 생명보험회사에 전화를 거는 모습,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락날락하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태성이 한지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영란 씨, 정말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동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태성 씨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영란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카페에서 둘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보험금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요. 동수의 말에 영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공범이라는 얘기네요. 영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태성과 한지연은 보험금 4억 원을 받으면 해외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태성이 영남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핑계로 경찰서와 은행을 들락날락하며 각종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놈이군요. 동수가 혀를 찼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성이 영란을 죽이려 한 이유가 단순히 보험금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동수가 태성의 지인을 통해 알아낸 바로는 태성이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2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에 달했던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사채였죠. 더 심각한 건 사채업자들이 태성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번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급했던 거구나. 영란은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영란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직 아니에요. 영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놈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해요. 영란은 태성과 한지연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수의 도움으로 소형 녹음기를 구입해서 태성이 자주 가는 카페에 미리 설치해 두기로 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태성과 한지연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된 거죠. 지연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태성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정말요? 보험금 말이에요.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경찰 수사도 곧 중단될 것 같고 실종 선고까지 2년만 기다리면 돼. 태성이 계산적으로 말했어요. 2년은 좀 기네요. 한지연이 불만스러워했어요. 그래도 확실한 돈이니까. 그 돈으로 우리 태국 가서 새 인생 시작하자. 태성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죽었을까요? 혹시 살아있으면 어떡해요? 한지연이 불안해했습니다. 절대 살아있을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걸.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100% 죽어.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란은 녹음기를 듣고 있던 중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죽였다고 확신하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정말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지연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태성이 갑자기 고백했어요.
뭐가요? 한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좀 일찍 보냈거든. 태성의 폭탄 발언에 영란은 녹음기 앞에서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떻게요? 한지연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수면제를 과다 투여했어. 그래서 보험금 2억을 받을 수 있었고, 태성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영란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게 태성 때문이었다니. 당시에는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태성이 아버지도 죽인 거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번이 두 번째네요. 한지연이 오히려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4억 원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태성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녹음기를 껐어요. 아들이 남편까지 죽였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동수 씨, 이제 알겠어요.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이가 아버지까지 죽였다는 걸요. 동수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부모를 죽이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동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요. 영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영란은 한지연이 어떤 여자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태성에게 이용당하는 여자인지 아니면 진짜 공범인지 말이에요. 영란은 한지연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동수와 함께 더 적극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지연은 단순히 태성에게 속은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보험금 사기의 전문가였던 거죠. 영란 씨, 정말 믿기 힘든 얘기예요. 동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지연이라는 여자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요. 뭐라고요? 영란이 깜짝 놀랐어요. 전 남자친구가 1년 전에 의문사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도 한지연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들어 있었다고 해요. 동수의 말에 영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태성이를 꼬드긴 거네요. 영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더 심각한 건 한지연이 태성보다 훨씬 더 치밀하다는 거였습니다. 태성을 조종해서 완전 범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영란과 동수는 한지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끔찍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지연은 지난 3년 동안 3명의 남자와 만났고 그중 2명이 의문사했던 거였습니다. 모두 보험금과 관련된 죽음이었죠. 이 여자는 정말 연쇄살인범이에요. 동수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돈에 눈이 먼 놈들이 있는 한 계속될 거예요. 영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태성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지연이 태성에게 아버지를 죽이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영란이 추가로 녹음한 파일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나왔어요. 태성아, 이번에는 정말 완벽했어. 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망대에서 밀어떨어뜨리는 건 내 아이디어였잖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태성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때는 좀 위험했지. 병원에서 하는 일이라 CCTV도 많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완벽해. 한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녹음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한지연이 태성을 조종해서 자신을 죽이도록 만든 거였던 거죠.
그런데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연아, 보험금 받으면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태성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태국 가서 새 인생 시작하자. 한지연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영란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한지연이 태성마저 언젠가는 버릴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영란의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지연이 태성에게 또 다른 계획을 제안한 거였어요. 태성아, 생각해보니 문제가 하나 있어. 한지연이 말했습니다. 뭔데? 태성이 물었어요. 어머니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해.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줄까? 한지연의 말에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태성이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한지연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가짜 시신을 만드는 거야. 가짜 시신. 태성이 놀랐어요. 비슷한 체격의 노숙자 여성을 구해서 한지연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영란은 녹음을 들으며 정말 경악했습니다. 한지연이 무고한 사람까지 죽여서 자신의 시신으로 위조하려 한다니. 이 여자는 정말 악마야. 영란이 분노로 떨었어요. 하지만 태성은 한지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지연은 태성의 반응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태성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한지연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본 거죠. 영란 씨, 한지연이 벌써 다른 남자를 물색하고 있어요. 동수가 급히 알려왔어요. 50대 사업가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영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성이는 이용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다음 타겟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한지연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성마저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녹음된 한지연의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응, 태성이라는 남자야. 어머니를 죽였는데 증거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어. 한지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험금은 내가 혼자 다 가질 수 있지. 영란은 정말 경악했습니다. 한지연이 태성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게 한 다음 태성까지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여자군요. 동수도 혀를 찼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영란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한지연과 태성이 완전히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서로를 배신하고 의심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영란의 바람대로 태성과 한지연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거죠. 지연아, 보험금이 언제 나올지 확실하지 않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태성이 초조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한지연이 짜증을 냈어요. 당신이 전에 얘기한 그 방법. 태성이 말끝을 흐렸지만 한지연은 알 수 있었어요. 미쳤어. 그런 위험한 짓은 절대 안 해. 한지연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영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거죠. 태성과 한지연의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한 건 사채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부터였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는 협박이 들어온 거죠. 태성은 점점 초조해했고 한지연은 그런 태성을 보며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유능하지 못한 남자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지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태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한지연의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란은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태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이렇게 몰락해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직접 태성의 집에 찾아온 거였거든요. 야, 김태성. 언제까지 우리를 우롱할 거야? 거칠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정말 곧 해결됩니다. 어머니 보험금이. 태성이 떨면서 대답했어요. 보험금. 그게 언제 나와? 실종 선고 받으려면 2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사채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한지연이 나서서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보장할게요. 확실히 돈 나올 거예요. 너는 뭔데 끼어들어. 사채업자가 한지연을 노려봤어요. 저는 태성이 애인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한지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뭘 잘 안다는 거야? 사채업자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한지연이 말하려다가 태성의 만류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습니다. 야, 너희 뭔 짓을 한 거야? 설마.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실종된 거예요. 태성이 급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의심은 시작된 후였어요. 그날 이후로 사채업자들의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태성과 한지연이 언제 어디를 가든 감시받는 상황이 된 거죠. 영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수가 저절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태성과 한지연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동수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영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수가 물었어요. 저들이 저를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해줄 거예요. 영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영란의 첫 번째 복수는 태성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숨기고 보낸 문자였어요. 태성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다. 태성이 그 문자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정말 볼만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뭐야, 왜 그래? 한지연이 물었어요. 이상한 문자가 왔어. 태성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장난 문자겠지.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잖아. 한지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했어요. 며칠 후 영란은 두 번째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태성이 자주 가는 카페에 영란의 사진을 익명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이분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요. 태성이 그 카페에 갔을 때 점원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손님, 혹시 이분 아세요? 실종되신 분이라는데. 태성은 정말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사진이었거든요. 아, 제가 신고한 거예요. 실종된 저희 어머니예요. 태성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 누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분명히 이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점원의 말에 태성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세 번째 복수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영란이 태성의 집 앞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물론 태성이 없을 때였지만 이웃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계산된 행동이었죠. 며칠 후 태성은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태성아, 이상한 얘기인데 어제 너희 어머니 닮은 분이 집 앞에 계시더라.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성이 깜짝 놀랐어요. 등 뒤에서 봤는데 정말 영란이네 똑같더라. 그런데 금방 사라지셔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성은 집에 돌아와서 한지연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지연아, 정말 이상해. 어머니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태성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직접 확인했잖아. 한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영란의 네 번째 복수는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태성과 한지연이 함께 있을 때 멀리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데이트하던 두 사람 앞으로 영란이 후드를 쓰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체격이 영란과 똑같았어요. 태성은 정말 혼이 빠질 뻔했어요. 저기, 저 사람. 태성이 떨면서 가리켰지만 이미 영란은 사라진 후였어요. 뭐야? 누구? 한지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같았어. 정말 어머니 같았어. 태성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쳤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한지연이 소리쳤지만 그녀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그 밤부터 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령이 나타나는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한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였어요. 김태성,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정말 끝이야. 사채업자가 협박했습니다. 태성과 한지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해? 태성이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한지연이 태성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한지연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태성아, 미안해. 나는 이제 못하겠어. 한지연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태성이 붙잡았어요. 내 갈 길 가는 거야. 당신도 알아서 해. 한지연이 차갑게 말하며 집을 나갔어요. 태성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 어머니의 유령 같은 목격담들, 그리고 이제는 연인까지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영란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복수가 거의 완성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였어요. 한지연까지 떠나버린 후 태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계속되고 어머니의 목격담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실을 잊고 싶어서 온종일 술만 마셨던 거죠. 집안은 어둠뿐이었고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구야?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등을 켜자 태성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영란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였거든요. 엄마. 태성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태성아. 영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다. 이럴 수가.
태성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이 직접 밀어떨어뜨린 어머니가 살아서 집에 앉아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놀랐지.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영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오해예요. 저는 태성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란이 막았습니다. 오해. 내가 내 손에 밀려 떨어지는 걸 오해라고. 영란이 일어서며 태성에게 다가왔어요. 태성은 뒤로 물러서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거든요. 마치 복수의 화신처럼 차갑고 무서웠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38년 동안 널 키운 어머니를 돈 때문에 죽이려 하고는 죄송하다고. 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사실 영란은 이 순간을 위해 2달 동안 준비해 왔어요. 태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태성아,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영란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내가 직접 밀었어.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100% 죽어. 태성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은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어떻게? 태성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랍지.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니. 영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영란이 계속해서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어요. 한지영과의 대화, 아버지 살해에 대한 고백, 보험금으로 해외 도피 계획까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어요. 태성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태성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미쳤다고. 그럼 내 아버지도 미쳐서 죽인 거야. 영란의 말에 태성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성이 영란의 발을 붙잡고 빌었어요. 용서. 영란이 태성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릴 때는 용서를 생각했니? 태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영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성아, 내가 지난 2달 동안 어땠는지 알아? 영란이 말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한지연한테 버림받고 어머니 유령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엄마가 다 그런 거였어요. 태성이 깨달았어요. 맞아.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내가 나를 죽이려 한 그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고. 영란의 말에 태성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 영란이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엄마, 안 돼요. 제발. 태성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요. 살인 미수와 살인에 관한 건입니다. 영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성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영란이 제출한 녹음 파일들과 증거들을 본 형사들은 즉시 태성을 체포했습니다. 김태성 씨 살인 미수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태성은 수갑을 찬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태성이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고개를 돌렸어요. 태성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라. 영란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가웠어요. 태성이 경찰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영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동시에 38년 동안 키운 아들을 잃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며칠 후 한지연도 체포됐습니다. 영란이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한지연의 과거 범죄들까지 모두 드러난 거였어요. 연쇄보험금 사기범이자 살인범으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재판이 시작됐을 때 언론들은 이 사건을 모자간의 배신이라고 불렀어요. 아들이 보험금을 위해 어머니를 죽이려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어머니가 복수를 완성한 이야기였거든요. 법정에서 태성은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선처를 호소해도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태성이 마지막 진술에서 말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란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태성은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지연도 연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판결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영란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어머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승리한 기분은 아니에요. 영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8년 동안 키운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영란이 말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요. 그날 저녁 영란은 동수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영란은 서울을 떠나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영란이 선택한 마을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저 서울에서 온 친절한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영란은 마을에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희망상담소라는 간판을 달고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동수도 영란을 따라 이 마을로 와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란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준 그가 없었다면 새로운 출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가을 오후 영란의 상담소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영란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박순자였어요. 그녀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더 심해졌어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란은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영란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큰아들 명의로 보험을 들자고 해요. 그리고 통장도 아들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고. 순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영란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순자 씨, 혹시 며느리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영란이 물었습니다. 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워요. 순자의 대답에 영란은 확신했어요. 이 여성도 자신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순자 씨,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제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영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기도 해요. 영란은 순자에게 구체적인 조치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는 방법, 그리고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순자가 고마워하며 돌아갔어요. 순자가 떠난 후 동수가 말했어요. 영란 씨,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요. 영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인 것 같아요. 몇 달 후 순자에게서 감사 인사가 왔어요. 영란의 조언 덕분에 며느리의 수상한 계획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큰 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영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영란의 상담소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가족 갈등, 재산 분쟁, 보험 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죠. 영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특히 보험금 사기나 가족 내 배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나면서 영란은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살아남은 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었어요. 물론 일부 내용은 각색했지만 가족 내 범죄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죠.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 영란의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영란은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태성이 보낸 편지였죠. 편지를 열어보니 태성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다른 분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엄마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란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노는 이미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태성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기로 했어요. 태성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째 되던 해 영란의 상담소는 정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습니다. 가족 배신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거였어요. 영란은 이제 68세가 됐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때로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영란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동수가 옆에서 함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란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동수가 물었어요. 뭐려? 영란이 반문했습니다. 태성 씨를 신고한 거요. 그래도 자식인데.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후회 안 해요. 영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넘어갔다면 태성이는 다른 사람도 해쳤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렇긴 하죠.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성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거죠. 영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영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다. 그분이 저처럼 절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태성이에게 당한 배신은 정말 큰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 이제는 정말 평온하다.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삶도 찾았다. 남은 인생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보내고 싶다. 영란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38년 동안 키운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새로운 가족들을 얻었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란에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영란의 복수는 완성됐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거였어요. 배신과 증오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란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